오늘 박진영 부장님의 발표에 이어서 5분의 지정 토론자가 계십니다. 아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발언으로 아까 그 인사말이라든지 발표를 통해서 재작년에 걸쳐 가지고 두 개의 큰 사건이죠. CBD 15차 총회에서 GBF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가 글로벌 목표가 설정이 됐고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30 by 30, 그러니까 각 나라의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열심히 좀 지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15조에 보면 타겟 15이죠. 거기에 보면은 기업들, 특히 금융기관 및 기업들,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이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임팩트 또 디펜던시 이런 리스크를 진단하고 모니터링해서 트랜스페런틀리 이것을 디스클로즈 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이제 그 조항에 따라서 기업들이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이제 생기는 것이고요. 그 공시를 할 때 어떻게 공시를 할 것인가와 관련돼 가지고 TNFD가 작년 9월에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모든 지금 ESG 시대에 사실상 기업들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새로운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와 기업들의 어떤 부담이 생겼고요. 국제 시장은 이 생물 다양성 크레딧을 활용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르세유의 세계 자연보전 총회를 할 때 마크론 대통령이 나와서 50분간을 원고 없이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해리슨 포드가 80대 고령에도 불구하고 와서 아주 5분 동안에 임팩트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기후변화는 아니지만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세계를 리드하겠다는 말을 마크론 대통령이 분명히 했고, 프랑스는 부처 이름도 생태전환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크레딧 시장을 영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생물 다양성 크레딧 시장을 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는 등 국제 시장에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국제의 큰 NGO들은 이제 각종 개발 행위를 할 때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개발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예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NGO들이 돈이 없으면 돈을 대주고 또 그 이익을 승소하면은 돈을 나눠 먹는 서드 파티 펀더들도 이렇게 생기고 있을 정도로 소송도 빈발하고 있고, 이 생물 다양성은 EU를 중심으로 산림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무역과 이렇게 연계되는 새로운 그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제 서론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귀하신 5분을 모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김미현 SK증권의 ESG 실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SG 진심인 SK증권에서 ESG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윤종수 회장님께서 기업 그다음에 금융기관 이렇게 분리해서 먼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점 굉장히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자본을 다루는 금융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토론 자료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신자연 경제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인 약 44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자연 그리고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훼손 위험에 크게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는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
자연을 자본으로 인식해 첨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자연이 붕괴되면 단순 계산으로도 경제적 가치의 절반이 함께 붕괴된다는 뜻입니다. 2022년 몬트리올에서 당사국 총회를 통해서 무려 196개국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해안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해서 관리하고 2050년까지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룬다는 목표에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습니다. 1979년에 ESG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 경제학자인 르네 파세, 그가 주장한 게 뭐냐 하면 경제 시스템은 사회 시스템에 속해서 돌아가고 있고 사회 시스템은 생명 시스템, 다시 말해 에코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지속이 되려면 사회 그리고 환경 시스템을 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이러한 주장이 45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2030년까지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한 긴급조치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로 우리 앞에 그 묵직한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자연은 자연 그 자체로 대단히 크고 중요한 자본이고요. 자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역할 또한 크고 중요합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투자의 문법으로 정의한 것이 ESG이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ESG 통합, ESG 내재화, 텍소노미, 녹색 전환,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은 업종을 막론하고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본시장 플레이어로서의 금융의 역할은 우선 물줄기를 뽑아내는 마중물 기능에 있되 이게 단순히 마중물 기능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겨우 탄소 회계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저희 금융기관들은 금융 포트폴리오 내의 탄소 감축으로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계획에 더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즉 금융해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자본 감소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를 고스란히 저희 금융부터 감당하게 될 테니까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중에서도 금융기관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정리를 해보면 우선 금융기관이 투자를 고려하거나 투자에서 배제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자본시장 참여자로서 건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금융투자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거나 복원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자연 관련 데이터나 표준화된 성과지표, 더 나아가 기업이 공시하는 자연 관련 리스크에 대한 검증 신뢰도가 확보되어야 자연자본 공시를 넘어선 실효성 있는 금융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다루는 TCFD와 마찬가지로 기업 활동에 따른 자연 관련 영향력 그리고 위험을 파악하는 TNFD를 근간으로 기업의 경영 전략, 캐피탈 얼로케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환경이라는 거대한 주제 하에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 다양성의 상호 연계성, 코-베네핏 이걸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이고 참여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상당수 금융기관들에서는 ESG 경영 전략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ESG 경영 전략에 생물 다양성 보존 이슈를 적절히 포함시켜서 가령 넷제로 달성에 NBS 비중을 높인다던가 이런 방식처럼 각각의 기관이 이미 추진 중인 저마다의 ESG 전략에 녹여낼 수 있는 연결고리를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연자본 감소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위기의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자연금융, Nature Finance와 같은 새로운 사업기의 발굴로 바라보고 자연자본 보호와 회복에 투자하는 자연자본의 기초를 둔 상품을 거래하는 자연시장, Nature Market에 대한 연구와 시도도 금융이 주도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연자본 시장과 연계된 자본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매년 7조 달러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는 더욱 빠르고 거대한 속도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네이처 포지티브 아웃컴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가 필요한데 금융에서는 리스크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불확실성이라는 건데 이런 불확실성이 투자 의사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보다 활발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투자, 장기적으로 묻어놓고 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유력한 또는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뭐 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한다거나 생물 다양성 보존과 관련된 투자를 늘려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조력이 있으면 더욱 가속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 기업이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구성원,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당장 그 무엇보다 시급해 보이는 인식 전환 캠페인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행동 변화 등에 기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기업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기업 각각의 조직적 여력에 맞게 누구나 직접 또는 살짝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나 업권별로 스케일 크게 동참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캠페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부담 없이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공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연 실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시간을 10분 내로 좀 끝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빨리 끝내주셔가지고 남는 시간은 우리 플로어의 그 토론 시간에 많은 분들의 토론을 좀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김미연 실장님은 굉장히 이 분야에 그 진심이고 또 전문 지식이 많으신데 오늘 굉장히 짧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박상욱 JTBC 기자님이십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분의 기사는 꼭꼭 읽고 있는데요. 한자도 빠짐없이 굉장히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다른 기자분들하고 차별화된 그런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국입니다. 오늘 자료집에 이제 경기 아리 200 자문위원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아리 100을 넘어서 아리 200까지도 좀 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응원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너무도 존경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저 스스로도 언젠가 나도 그 식구가 되면 좋겠다라고 꿈꿨었던 이 할리먼이 주최하는 오늘 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미약하게나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노력에 동참을 하고자 이제 에너지 환경 정책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환경과 에너지 이슈를 취재하는 언론인이기도 하지만 까마득한 후배 혹은 이제 초보 연구자로서 조금은 발칙한 이야기를 좀 꺼내 보고자 합니다. 생물 다양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89.7%, 또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물 자원 이용에 관심이 있다 76.5%. 환경부가 지난해 여름에 발표했었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였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었는데 당시 이제 조사에 응한 시민분들께서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으로서 자연환경 보호 지역의 확대, 또 외래 생물 및 생태계 교란 생물의 관리 강화, 환경 영향 평가 등 국토의 관리를 꼽았었습니다. 생각보다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도가 높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고무적인 내용의 결과였습니다. 또 조금 결이 다르다고도 할 수 있지만 기후 변화와 관련한 인식 조사 결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일상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을 체감한다 93%, 국가나 개인이 노력을 하면 기후 변화 문제를 막거나 늦출 수 있다 90%, 비용이 더 들더라도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있다 88%. 이건 2019년에 이제 한국리서치가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었던 설문조사 결과였는데, 게다가 또 2022년엔 구글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인기 검색어 1위 또한 기후 변화였습니다. 당시 기억을 해보시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히트를 했었는데 이 우영우라는 검색어를 꺾고서 기후변화가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월드컵도 있었습니다. 월드컵을 꺾고 기후변화가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이걸 보면 얼핏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이나 기후변화 정책 환경이 나아졌다라고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여전히 안타까움으로 가득합니다. 생물 다양성이나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이런 거에 관련된 뉴스는 과거보다 그 수가 조금은 늘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중요성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또 관련 보도의 노출 빈도나 독자 또는 시청자의 조회수 역시 다른 이슈들에 비하면 너무도
적습니다. 해외와 비교를 해도 이런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식 상황이 굉장히 높은데 왜 이럴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내린 결론은 우리의 성격 특징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질문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는데 너무도 익숙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출제자의 의도를 그 누구보다도 너무 잘 파악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설문조사 결과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생물 다양성이 혹은 기후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민국 사람 중에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려면요,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일대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공중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도 되는 줄 알았었으면은 그건 역시 이제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었을 텐데, 이 결과를 간략하게 구두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독일하고 영국에서조차 조사를 해보면 기후변화를 의심하고 거부한다라는 사람이 11%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의심한다는 사람은 2%에 불과했었고요. 거부한다는 사람은 전무했었습니다.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가 독일보다 영국보다 훨씬 더 나은 정책 여건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건 알지만,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는 건 알지만, 당장 시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이 문제의 우선순위가 결코 높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의 일자리 문제, 집세나 집값에 직결이 되는 부동산이나 세제, 금리 문제, 또 자녀의 교육이나 교육비 문제가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이 이슈가 너무도 심정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먼 문제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시간적으로 먼 문제까지 신경을 쓰라고 한다면 아마 생물 다양성보다는 국민연금 문제를 더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감히 생각을 해보건대 무게감과 숭고함을 조금은 덜어내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에코맘 코리아에서 준비해 주셨던 그 영상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지구한테 너무 미안하다,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차마 거룩해서 환경이란 이야기를, 생물 다양성이란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일례로 얼마 전에 한 국제환경단체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모 배우를 두고 포털 사이트가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골프 선수의 일일 캐디로서 대회에도 나가기도 하셨었고 그랬었죠. 환경에 관심을 갖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마치 성직자와 같은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는 일이 과연 실질적으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환경 보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인가 고민을 하는 계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됐었습니다. 정도와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보다 환경에 진심인 옆집 아저씨도, 또 욕심이 많은 나도, 게으른 뒷집도, 모범생인 옆집도 때로는 모두가 함께 환경을 이야기하고 서로가 나름의 자기 수준에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환경 문제 해결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렇게 너와 내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생물 다양성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끼워야 할 첫 단추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젠 TCFD를 넘어서 TNFD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물 다양성에 모두가 관심을 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기존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양식 속에서도 생물 다양성의 가치는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ESG에서 E 파트뿐만 아니라 S와 G만 보더라도요. 회사 구성원의 성비는 어떻게 되는가? 장애인 고용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사회에는 얼마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가? 이 또한 다양성이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팬데믹의 경우에도 이런 다양성과 존중의 가치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겁니다. 토지 전용과 같은 우리 인간의 이기적이고도 급속한 영역의 확장이 결국 다른 생물의 영역을 침범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 결과 그동안 인간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거의 없던 생물이 지니고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도 도달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종 감염병이라는 표현조차도 어쩌면 지극히 인간 중심의 표현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생물 다양성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생물보다 다양성에 중심을 두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보다 쉽고 폭넓은 대중들의 이해와 공감을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물, 생경, 환경 등의 키워드를 대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 숭고함과 무결함, 거룩함, 그에 따른 경외심과 부담감을 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은 고결한 소수의 밀도 높은 노력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아예 하찮게 여겼었던 사람들까지 모두의 참여가 절실한 그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의 확산을 위해선 자연 환경에 물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일 또한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비용을 물리는 것을 넘어서요, 환경을 가꾸는 사람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죠. 산과 숲을 가꾸는 개인보다 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조차 까맣게 잊고 지내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 속의 모습입니다. 산과 숲을 가꾸는 일은 단순히 소유자의 만족을 넘어서 제3자, 우리 시민, 개개인과 국가 차원에서도 도움을 주는 일이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도움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 비행은 고사하고 당장 2030 NDC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상쇄 배출권을 지급해 준다거나 이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산과 숲을 가꾸는 개인에 대한 지금까지의 감사 표현을 넘어서 이를 갖고 있어도 숲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관심했던 사람들의 참여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흡수원의 관리를 통한 탄소 중립의 기여로 더 나아가 생물 다양성의 보존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정에서 녹록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해서 분산형 전원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숲과 우리 해양 생태계의 파괴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답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동형 태양광 같은 경우를 보면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국내의 이 농지 면적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식량 자급률과 그에 따른 종의 보전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로서도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발전 설비 설치 전후로 이제 소출량의 변화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 발전 설비를 전기 생산의 도구보다는 농업의 보조 도구로 규정한 법을 제정한 이 프랑스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우리나라가 마련을 한다면 충분히 한국에서도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요, 해양 생물의 생물 다양성 보전 시설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풍력 터빈 하부 구조물의 모습을 카메라로 이제 다이버 분들을 섭외해서 담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일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요, 많은 해양 생물들이 구조물의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이 마치 인공 산호초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당장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해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이제 기후 변화로 한반도 인근 바다에서 해양 생물의 개체수 자체가 줄어든 결과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무탄소 전력의 생산을 넘어서 해양 생물의 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또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물 다양성 보존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르고 실제 의미 있는 보존이라는 결과와 그 결과의 지속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흥미있는 발표였습니다. 오늘 주제가 다양성인데 옛날에 제가 UN 본부에서 그 사이드 이벤트를 하나 열었는데 그때 어떤 NGO 분이 와서 첫 번째 질문하는 게 이 방에는 왜 이렇게 젠더 밸런스가 안 되느냐 이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젠더 밸런스에 대한 별로 생각이 없을 때였는데 오늘도 보니까 김미연 이사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기 오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다음에는 좌장을 여성으로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손유한 교수님, 그 고려대학교의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님이시고 전 또 한국산림과학회 회장님도 여기 마셨는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의 손요한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몇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제5차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에서 의의와 저희가 조금은 더 들여다봐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축사에서 우리 서민환 원장님 또 박진영 부장님께서 이 5차 생물 다양성 전략의 배경 또 수립 과정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로 좋은 계획이고 우리가 꼭 가야 할 로드맵을 잘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 2022년에 제4차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의 주요 지표의 이행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골라서 보면 당초 목표의 50% 이상을 달성한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인지도를 원래 이제 90%를 목표로 했는데 거의 근접하게 87%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강조하셨지만 육상 보호 지역의 면적을 17%를 목표로 했는데 초과 달성해서 17.3%였습니다. 그리고 외래종 지정수는 209종을 목표로 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557종을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달성률이 상당히 미흡한 몇 개의 지표가 있었습니다. 연간 산지 증가량을 20제곱킬로미터로 했었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47제곱킬로미터로서 굉장히 부진한 그런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표임에도 현실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표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진한 그런 지표가 됐습니다. 해양 보호 지역 면적은 10% 지정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매우 부진하게 2.13%에 그쳤고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ODA를 4.1%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1.13%에 그쳤습니다. 제시하신 제5차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에서 2050의 비전, 2050의 목표,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2030 실천 목표와 이행 방안들은 매우 적절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21개의 실천 목표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골라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가 실천 목표의 8번째인 자연기반 해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두 번째는 실천 목표 11번째인 도시 생물 다양성 증진, 마지막 세 번째는 실천 목표 19번째인 국제적 기여 확대입니다. 실천 목표 8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연기반 해법을 통해서 탄소 흡수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로서 산림 부분에서 2,550만 톤, 해양에서 110만 톤, 기타 10만 톤에서 총 2,670만 톤의 탄소를 자연기반 해법을 통해서 흡수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표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해당 부처의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년 전에 상당한 사회적으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자연기반 해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생물 다양성이 보호되고 또 증진됨으로써 두 개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자연기반 해법을 통한 탄소 흡수를 너무 치중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보호나 증진과는 거리가 먼 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지 이제 정부로 보면 환경부에서만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고 관련된 여러 부처에 정말로 적극적이고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면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실천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산림 분야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 분야에서 최근에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순환형 임업이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또 잘 가꾸고 적절한 시기에 수확해서 이용하고 또 다시 심는 이러한 반복적인 경영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우리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에서 강조하는 이 생물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 또 유지되는 것을 넘어서 증진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천 목표 11번째인 도시에서의 생물 다양성 증진과 관련되고 구체적으로는 도시 조성에 있어서 녹지를 확대하고 또 수공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도시에서의 숲 면적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확대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양적인 확대도 있고 질적인 확대도 있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당연하게 도시에서 양적 질적으로 숲을 확대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도시에서 숲의 면적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인 저항과 또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정이 갖춰지지 않으면 거의 어렵지 않나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러한 목표가 정말 달성되고 있을까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의 지표, 또 그런 과정에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관리 지표들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천 목표 19번에 19번째에 있는 국제적 기여 확대입니다. 보여주신 자료에서 제4차와 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 패러다임이 전환된 그 범위가 바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전에 이 전략을 국내에 한정했다면 국내에 국제적인 기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고 공간적인 범위를 확장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것이 생물 다양성 관련 ODA와 그 중에서도 그린 ODA의 확대입니다. 현 정부에서 그린 ODA 또 나아가서는 포괄적인 ODA를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생물 ODA 중에서 직접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위한 생태계 복원 또 생태계 유지 증진과 관련된 ODA는 정말로 적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ODA 관련된 사업들을 쭉 보았을 때 정말로 너무너무 적어서 그 제시하신 목표에 정말 근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그린 ODA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늬만 그린 ODA가 아닌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생물 다양성과 직접 관련이 있고 효과가 있는 ODA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ODA는
이전에는 수원국, 지금은 협력국이라고 부르는 상대 국가, 즉 보통의 개도국가가 협력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협력국에서 이제 얼마나 이 ODA 과제가 그린 ODA로 또 생물 다양성과 관련이 되어서 실행되는 것을 수용하고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러한 상대국의 의지와 또 협력 의사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분야별로 매우 구체적인 그 ODA 그리고 그린 ODA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ODA를 할 때 생물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또 그것을 목표로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 공감은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또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짧은 경험으로 개도국에서 ODA 사업을 해보았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그 ODA를 이제 생물 다양성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산물로 만들어내는 거 정말 어렵다고 실감했습니다. 국가 연구기관 중에 하나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그린 ODA의 실행과 도전 과제. 또 국제기구 중에서 UNDP에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자랑했던 녹색 성장 그리고 그린 ODA에 대해서 성과가 무엇이고 과제가 무엇인지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 어디를 보아도 자연 또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이 ODA가 그린 ODA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는지는 잘 다루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자연 환경과 더군다나 오늘의 주제인 생물 다양성과 우리나라의 ODA, 그린 ODA가 어떻게 기여했고 앞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선 또 기자님도 말씀하셨고 국민들이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인식 많이 있고 구체적인 수치로도 그러합니다만 이것이 정말 실행의 단계로 갈 만큼 정부의 정책 입안자, 실행자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일까?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 다양성 얘기라면 전부 다 긍정적으로 그거 정말 좋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이제 저희가 정부에서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고 실행을 할 때 정말로 그 생물 다양성이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을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그것도 이제 주도적으로 사업을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의식의 전환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그런 견해를 많이 피력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그 EDCF를 관장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그 환경사회 자문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갔는데 금년에 지금 말씀하신 ODA, 코이카의 ODA하고 수출입은행의 EDCF 자금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금년에 소화해야 하는 돈만 2조 3천억이고 코이카도 대폭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유상 무상 합쳐가지고 6조가 넘는 올해 소비해야 되는 지출해야 되는 그런 이 막대한 예산인데 그 중에서 그린 ODA 부분은 아직 미약한데 앞으로 생물 다양성도 많이 좀 투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동근 교수님, 서울대학교의 이동근 교수님이시죠. 조경 지역 시스템 공학부 교수님이시고 이전에 기후변화 학회 회장님도 하시고 영양평가 학회 회장님도 역임하셨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이동근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슬라이드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제 되는 것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생물 다양성 분명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만만치 않다.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감소가 너무 심각하다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여러 국제 협약에서 생물 다양성 내 이슈가 되고 있고 네이처 포지티브라는 어떤 정말 의욕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문, 우려는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냐면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지금의 어떤 시대가 어떤 변화되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 진환적인 어떤 시간이 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동안은 이제 기업이 자연을 훼손시키면 국가가 보존하고 복원했어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고 지금은 이제 TNFD이란 이 구체화되기 시작을 함으로써 민간 기업이 본인들이 책임지고 보호를 시키든 만들어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간의 어떤 그 역할이 이번 생물 다양성에서 아주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동안은 생물 다양성 이슈가 좀 묻혀갔고 잘 정리가 안 되었지만은 이제 그 재무 공시를 하게 되고 금융회사가 이런 걸 보고하게 되면 관심이 많아요. 환경부 장관에서 보고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잘 보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보고일 뿐이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아니면 개인의 관심을 가지려면 누가 이제 보고를 하는가가 중요한데 이제 민간 기업이 이런 보고를 하는 자체가 정말 큰 변화다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계속 ESG라는 부분 이슈가 되고 있는데 ESG의 E에 상당한 많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요즘 광고회사예요. 어떻게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냐. 우리 기업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 기업은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이 부분 E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어떤 이미지를 주는가, 뭐 그린워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왜곡되게 E가 사용이 되었지만은 이제 기업이 공시하게 되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TNFD에 들어서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정말 기업이 어떻게 자연에 대해서 훼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개량적인 답을 내는 것으로 바뀐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전문가 역할이 막 커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생물 다양성이나 여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인지, 그 결과를 어떻게 금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측정과 보고와 금정한 부분이 과학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BAU 대비 이제 변화했다가 아니라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 노력이 기업의 노력으로서 카운터가 되고 그 결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뭐 이제 유지되느냐 더 좋아졌느냐에 대해서 밝히려면 이 계신 전문가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이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떻게 정말 제대로 측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개량을 할 것인가 부분이 향후에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왜 TNFD가 생물 다양성에 공헌하는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했던 그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이 많은 부분들이 재정적인 어떤 위험에 분명히 초래되기 때문에 그 재정적인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부분에서 보면 그다음 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정량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TNFD에서 가야 될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영향평가도 뭐 물론 많은 부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TNFD 부분이 영향평가에 잘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이냐, 또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평가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역할이 TNFD가 생물 다양성에서 진정한 공헌을 할 것이다. 그동안은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 다양성 전략을 잘 세웠습니다. 정말 전략을 잘 세우고 있어요. 이행 점검을 해보니까
이행점의 숫자라는 것이 어떤 정성적인 숫자에 불과하지만 정말 정량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늘어났느냐, 아니 그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잘 검증이 안 됐던 부분이 이 아주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서 검증이 되는 부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민간으로의 또 전환, 이 티핑 포인트가 생물 다양성을 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어떻게 그 TNFT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을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이제 공시하는 부분이 지배 구조 전략 여러 가지 부분 공시를 하겠는데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부분이 립이라는 접근법을 이제 설정을 하고 있고, 이 접근법을 보게 되면 첫째가 로케이트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 전문가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지역은 물의 스트레스가 있다. 뭐 생물 다양성이 우리 정말 많은 지도가 공개된 지도가 상당히 많아요. 그 지도를 우리가 전문가가 보게 되면 이 기업이 유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영장평가에서 보면 재척시켜라, 부동의 그 차원이 아니라 이 기업이 어디에 유치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면 우선 지역에 대한 부분들, 이 그 로케이터에 대한 부분이 잘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도움이 될 거고, 다음 이제 어려운 부분이 평가예요. 평가하는 부분이 생태 서비스 평가도 포함될 수 있고, 과연 이 기업의 활동이 생물 다양성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다면 그 다음 부분이 이 많은 부분이 자기 기업의 활동에 문제가 안 되는가.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뭐 해양에서 생선을 잡아서 뭐 영업 활동하는데 해양 생태계가 망가지게 되고 해양 생물 없어지게 되면 그 기업은 활동이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 많은 어떤 그 기업의 활동들이 자연으로부터 뭐 이제 자본을 갖고 와서 쓰는데 이 많은 부분이 자연 어떤 이제 보고할 때 어세스 위험에 문제가 되는 안 되게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요. 다음 부분이 아마 또 전문가에서 해야 될 부분 중요한 부분이 프리페어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는 몇 가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보고서인가? 또 그렇다고 모든 기업의 활동을 하지 말아 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저감 방안, 어떻게 하게 되면 기업의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역할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립이라는 접근 방법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고, 이 방법에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최근에 TNFT에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면 전 세계적에서 근거하고 있는 근거 조항이 상당히 많은데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기업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국가 데이터라는 것은 잘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업이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가의 부분에서는 어떤 센스라는 부분도 중요할 수 있고, 위성의 데이터도 있고 좀 많은 데이터들을 만들어낸다면 기업이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고 고품질의 데이터 사용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또 봐야 될 부분이 과연 평가를 하는데 생물 다양성이 높아졌다. 그럼 생물 다양성 뭘로 봐야 되냐? 생물 다양성 정말 어려운 숙제이고, 생물 다양성 올 때 유전적이냐, 기능적이냐, 뭐 종이냐, 아니면 유전자냐, 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존재를 하고 있고, 옆에 때 유성 박사님께서 계통적 다양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다양성을 보고 의미 있다고 판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생각한다면 저희를 제안하고 있는 기능적 다양성 중요하다는 부분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다양한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이제 이제 평가를 할 때 보면 이 기능 다양성 평가할 때 어떻게 분류학적 다양성과 이건 뭐 전문적 용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변화가 생기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 정말 전 세계에서 보면 이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툴들을 개발되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 툴들이 국내에 아주 구체적인 사업장을 가게 되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맞지 않는 부분에서 영향평가 단계에서 보게 되면 세계 유수의 어떤 좋은 모델들을 한국에 적용을 했던 것처럼 이 다양한 툴들이 국내에 사용 가능한 형태를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있고, 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에 대한 평가의 사례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평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업이 쓸 수 있는 평가 도구는 많이 개발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좀 시간 없어서 좀 마지막 넘어가게 되면 전 세계 보게 되면 어떻게 리스크 평가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보면 시스템 다양 모형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 인간관계를 보기에는 어떤 모형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은 저감 방안인 것 같아요.
기업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기업이 활동하다 보면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럼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어떻게 저감할 것이냐? 어떤 옵션을 줄 것이냐? 그 옵션에 보면 이제 그동안 해왔던 옵션도 중요하지만 어떤 혁신적인 옵션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입지적인 부분 아까 로케이트라는 부분도 연결될 수 있고 이 이제 저감 방안의 옵션만 우리가 잘 고민을 하더라도 정말 민간 기업이 원하는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높이면서 기업이 활동이 가능한 부분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 계신 여러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런 저감 방안 쪽으로 조금 더 연구를 진행을 해서 기업에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뭐 제가 실제 연구를 해본 결과인데 보면 저감 방안을 적용을 해보면 생물 다양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옵션을 주느냐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는 이 그 생물 다양성을 이제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을 할 때 저는 이제 된다고 보는 부분이 국가의 힘이 아니라 민간을 믿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하게 되고 민간이 기업 공시를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떤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그 환경부와 생물자원관 그리고 IUCN과 또 우리나라의 열 몇 개 기업하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가 론칭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TNFD의 가이드라인이 리프 접근법을 비롯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좀 있고 해서 실제로 적용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2년간에 걸쳐서 그 프로젝트를 하기로 지지난달인가요? 그 론칭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학습 효과가 많이 나타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TNFD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설서 이게 생물자원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 해설서가 아마 다음 달 6월 달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설서가 좀 상세하게 나오면은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이우승 그 환경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이우승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조류 쪽으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KA의 이우승입니다. 먼저 오늘 한국환경환림원에 처음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발표 자료를 받아보고 오늘 주제가 되는 부분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앞서 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생태학을 전공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의미로서 소위 말하는 이제 기초과학, 순수과학을 기반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앞서 이제 오늘 축사해 주셨던 국립생물자원관의 이제 서민환 과장님께서는 식물 쪽, 식생 쪽을 하셨더라면은 저는 박진현 박사님과 마찬가지로 조류나 생태 쪽을 했던 순수과학을 했던 사람이고요. 관련해서 소위 이제 정책적으로 이야기하는 앞서 이제 많은 토론자분들 발표자로 나왔던 이러한 이야기를 다룰까라는 거를 하려다가 순수과학에 맞는 이야기를 조금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토론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다루어서 합니다. 근데 예전에 윤재영 교수님께서 저희 원의 원장님으로 계셨었을 때 제가 이제 세종시에 있는 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생물 다양성은 중학교 1학년의 교과서부터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상당히 이른 시간부터 배우게 되고 심지어 중학교 1학년 교실에 가서 학생들한테 생물 다양성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정말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선뜻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정책 관련된 연구라든가 많은 거를 하면서 심지어 기초과학이라는 부분을 하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말은 하고는 있지만 언뜻 생물 다양성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할 적에 사람들마다 되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서 CBD의 전략이라든가 어떤 국가 정책들이 만들어질 적에
상당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후 변화 하면은 간단하거든요. 그렇지만 생물 다양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생물 다양성은 그 복잡성을 다루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양성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생물의 삶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추상적인 의미로까지도 또는 철학적인 이야기까지로 저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전략이라든가 여러 내용들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발표란 이야기를 하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이처에서 되게 흥미로운 논문이 오늘 발표가 됐고 일부 기사에서 좀 기사화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과 관련돼 가지고선 전 지구적에 있는 한 3천여 개 사이트에 대한 자료를 분석을 했더니 지난 코로나19와 같이 이런 감염성이 증가함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의 붕괴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는데 생물 다양성 때문에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거의 한 860%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기후 변화는 한 111% 정도여서 그만큼 앞서 발표 자료에 나왔었던 기후 변화 이후에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주제가 자연 자본입니다. 자연 자본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자연이라는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조금 이용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더라면은 이 자연 자본이라는 거는 애초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최근에 영국 정부에서 다스쿠타 보고서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자연 자본을 즉 이용이라는 측면보다는 하나의 자본으로서 자산 자본으로서 관리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있고 그와 관련되는 여러 정책적인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증진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생물 다양성에 과연 증진하는 것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증진이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감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소를 했기 때문에 회복하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자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 나왔던 여러 가지 지표들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 즉 원래가 얼만큼이었는데 혹은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철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판단과 그다음에 지속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에서부터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이라는 의미 자체가 복잡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여되는 일반 학생에서부터 시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자본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화라든가 활동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위한 방법론적으로 조금 의견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생물 자원에 대한 상태와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황 파악이 가장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기타 생물 자원에 대한 기관들이 여러 가지 현황들을 수집하고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 관련되는 어떤 인력에 대한 증원이라든가 지원도 필요로 한 상황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논의할 수 있고 목표를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것을 위한 어떤 보호 지역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 자료에 들어갔었던 OEFCM이라고 하는 자연 공전 지구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보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6년 전인가요? 국립공원과 관련돼서 영국을 방문을 했었고 영국에서는 국립공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 특히나 국립공원 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 부분도 영미권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최초에 우리가 생물 자원,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을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정한 곳을 시간을 지나고 봤더니만 오히려 그 지역을 고립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당장 우리나라에 있는 국립공원 보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는 북한산에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을 뺀 나머지 지역은 다 개발을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호지역을 선정을 순수한 목적으로 지정을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오히려 영향을 주는 고립화되는 부분이었어서 이거를 연결시켜주자라고 하는 어떤 연결성에 대한 개념으로 도입이 되었고 그 연결성을 반영한 것이 국립공원 도시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이라고 하는
거대한 서울시 같은 이러한 거대한 도시 하나가 국립공원 도시로서 지정이 되었고요. 런던에 대한 국립공원 도시에 대한 지도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시작은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정에 있는 정원과 옆집의 정원을 이어주는 기능으로부터 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연결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한 것이 확장돼서 이번에 CBD에 들어간 것이 바로 OECM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호지역과 보호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생물학적인 생태적인 어떤 기능성을 살리는 지역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념들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좀 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해상 풍력이 될 적에 그 지하에 어떤 보호하는 지역들 또한 이러한 OECM의 공간으로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생물장의 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항상 영향 예측과 저감 보전 방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모니터링이라든가 평가의 체계가 어느 정도 미흡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 또한도 어렵고 그거에 대한 평가 체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이용 측면에서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들이 저희 연구계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교육과 인식 개선과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소위부에 보셨었던 작년에 이끄먼 코리아에서 진행했었던 그 청소년 캠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결국은 어린아이부터 경험했었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결과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각자의 길에서의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체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하나의 작은 부분들을 모여서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개발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과 보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지금의 시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을 위한 부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언어한 스냅 사진 한 지점이 아닙니다. 어떠한 전체적인 큰 흐름의 과정들을 통찰력으로 봐야 되는데, 생물 다양성이 증진됐다라는 것은 지금의 시점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는 여러 지표들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고, 그거는 앞으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태계의 어떤 조화로운 관리라든가 이런 등을 통한 생물 다양성 보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종뿐만이 아니고 서식지 그리고 생물한테 미치는 다른 환경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는 거는 기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생태계 서비스 차원에서의 활용에 대한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나오는 건 생태계 서비스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생물로부터 보호했을 때, 보존했을 때, 혹은 복원을 했을 때 어떠한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이 나오기 위한 개념이 나왔던 것인데요.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어떤 자원의 활용 가치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활동과도 연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이용적인, 즉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을 훼손하거나 이용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사람만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백로 같은 경우는 나무에서 번식을 합니다. 지금 한참 이제 번식을 하고 있는 곳인데, 나무에서 한 마리가 아니고 수백 마리가 모여서 동시에 번식을 하면은요, 백로들이 나무에다가 배설을 합니다. 그럼 나무가 죽게 되겠죠. 근데 백로들이 나무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모여 있거나 배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나무가 죽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 연도에 그곳으로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러면 새로운 번식지를 찾아야 되는데 상당히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식지로 다시 돌아와서 그 나무에서 내년도 혹은 그 이후에까지 번식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개체수만큼의 이용을 하고 나무가 죽지 않을 만큼으로 이용을 합니다. 생물들도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도 어쩌면은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해왔었으나 산업화 이후에 나름 조금 과잉으로 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금 지속 가능한 이용을 해보자 하는 측면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것, 지금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기초과학, 순수과학을 하는 사람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어쩌면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부분이 생물 다양성이 될 수 있고 어쩌면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이라든가 증진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 기초에서부터 다시금 한번 되짚어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것으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로써 5분의 그 토론 발표를 마쳤습니다. 제가 모두 발표하시는 내용들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이어서 가급적 끊지 않고 다 말씀을 하시도록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플로어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질문이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코멘트나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자기소개 간단히 하시고. 안녕하세요. 김기윤입니다.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명예교수이고 이번 학기부터 독일 함부르크 대학 도센트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 내지는 제안일 수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생물 다양성도 인간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더 오래 많이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서 자연 자본에 대한 내용을 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랄지 뭐 이런 것이 지금 남쪽에서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기후 속에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북쪽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는 것이 여태까지 재배되지 않았던 그렇지만 변화하는 기후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야채랄지 또는 과일이랄지 이런 것을 찾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연구 과제들이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구에서 기존에 우리가 먹던 후지가 자라지 않는다면 와일드 타입이 되겠죠. 와일드 타입 중에서 더운 곳에서 잘 자라는 사과를 재배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 과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한 분 더 질문 받고 말씀하시죠. 예, 이화여대 김윤표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기 환경을 해서 생물 다양성은 처음이라서 공부를 했는데요. 듣다 보니까 이제 대기 쪽이랑 관련돼서 몇 가지 서로 충돌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협력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발제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전략을 세우실 때 아마 고려하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생각나는 게 생물 다양성 하면 일단 생태주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 자연자본이라는 거에서 이제 일종의 자본주의 관점으로 전략을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자본을 생각하지 않는 생태주의하고 자본을 생각하는 자연자본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이 전략을 세우시던 충돌이라든지 협력할 수 있었던 게 있지 않았나 하는 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자본주의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자연자본을 한다 그러면은 개량화하고 그걸 또 비용 편익으로 이제 돈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개량화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 비용하고 편익을 따지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 환경 쪽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개량화하지 않은 거는 아예 빼버리는 경우가 지금 환경 쪽에 계속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간 기업이 특히 들어온다면은 이게 법적으로 이제 의무가 되고 법적으로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평가가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비용하고 편익을 했을 때 충돌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 기업이 어떤 식으로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하는지 그런 걸 어떻게 고려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마도 생물 다양성 전략이 기후변화 대응 관료도 관련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통합 관리도 가능하겠지만 충돌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해관계가. 그랬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녹색 성장 위원회 이제 탄소 중립 위원회도 있으니까 그쪽이랑 같이 해서 저기 기후변화 쪽에 공동으로 어떤 기획이나 전략을 세우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아마 그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지금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쪽 예산 같은 거에서 지금 각 부처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생물 다양성 예산을 이렇게 평가하는 제도를 지금 기획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가지수가 많으신데 일단 우리 여기 발표
자분 중에서 순서 없이 발언할 수 있는 분들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거꾸로 우리 부장님이 예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그 다양하고 그 난해한 질문을 주셔서 제가 적절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질문 주신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 저희가 작년에 그 생물 다양성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 다양성 예산에 대해서 평가 내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통계가 있는지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집계를 해봐서 현재 상황을 평가한 이후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예산을 증대시킬지에 대한 평가 사실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내지는 그런 통계 수치화하는 지표화하는 작업 자체를 지금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계획 자체는 GBF의 계획 자체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이런 다양한 뭐 자연 자본 관련이든 아니면 통계든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어떤 식으로 이걸 개선시켜야 될지 이런 지표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수치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CBD에서도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각 국가별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서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그런 지표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지표가 개발이 되지 않았고 지표가 개발이 되었더라도 그 나라에 그 지표를 활용할 만한 기초 통계가 없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그런 기초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연에 관련된 그런 자연 자본 내지는 자연 자산으로 환산을 해서 현재 양이 얼마가 있고 그게 경제적인 가치로 얼마 있고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에 대해서 사실 적절한 자료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경우에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자료가 필요한데 기업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생물 다양성 내지는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를 좀 줄이고 플러스를 늘리는 쪽으로 기업의 활동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 중이고 지표도 만들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도 지금 그 지표들을 만들기 위한 연구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물자원관에서도 이런 각종 지표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TNFD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기업의 어떤 요구, 요청,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청취를 하고 그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질문 주신 부분 중에서 자본주의와 관련 비용 편의 계량화의 어려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접근을 하고 있는 과정 중이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충돌 문제는 사실은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사실은 치우친 전략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내에서도 각 부처별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똑같은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내지는 국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환경부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해수부, 농림부 아니면 뭐 기재부, 행안부 모든 부처의 입장이 다들 조금씩 다릅니다. 그걸 조율하는 과정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해왔고요. 또 기업의 입장이나 또 시민사회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을 하고 그 중간 지점 내지는 어느 정도 적절한 합리적인 그런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전략이 수립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2030년까지 가는 과정 중에 앞으로 계속 좀 부족한 부분 내지는 새로 개발되는 그런 지표들을 계속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하신 분에 대한 답변은 딱히 없으신가요? 뭐 당연히
생물 다양성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재배지의 이동이라든지 있는데 이에 따른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던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맞죠? 그 연구와 관련돼서는 어떤 연구들이 좀 진행될 예정입니까? 그 생물자원관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글쎄 저희는 그 주 연구 대상이 야생 동식물이기 때문에 사실 재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는 구체적인 연구 테마는 사실 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야생 동식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 다양한 그 식물들을 연구를 하고 식물 자원들을 연구하고 동식물들의 그 분포 변화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포 변화들이 기후 변화와 연계돼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고 지금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그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재배와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농식품부 쪽에서 아무래도 연구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적절하게 답변을 못 드렸으면 죄송합니다. 예, 예.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자본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변화하는 그 기후 조건에서 살아남는 벼랄지 밀이랄지 또는 뭐 야채 종류랄지 이런 것을 찾음으로 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 하나의 자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존하고 이걸 그 키우는 방법이랄지 재배하는 것이랄지 확산시키는 것이랄지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걱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여기 한반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후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 식생활이라든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장 내년 내후년은 아니더라도 2030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우리의 어떤 리스트로 가지고 있는 것 쌀의 종류, 밀의 종류, 야채의 종류, 과일의 종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유럽에서 뭐 어느 나라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량 안보에 대한 부분이 네,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마 여기 그 계시는 분들 중에서 농식품부의 그 전문가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굉장히 열심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를 하고 대응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부 차원에서는 야생 동식물에 있어서 그런 변화라든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그런 연구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 생각에는 기후 변화는 지금 이제 범부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물 다양성 그러면 그 환경부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바다의 경우에는 해수부가 근데 해수부의 경우에도 뭐 조그만 과 하나가 이렇게 전체를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아까 농식품부라든지 여러 부처들이 다 인볼브 될 수밖에 없는 의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금 질문하신 거나 유사한 관점에서 다른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시간이 다 됐죠? 예. 예, 있어도 그러면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더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실 텐데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또 저녁도 준비됐다고 하니까 저녁 시간을 뺏어서는 또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생물 다양성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채택이 돼서 논의하게 됐는데 우리 허탁 우리 원장님을 회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중요한 의제로 채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할리머니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이렇게 같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